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 대전교도소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경장으로 향하는 복도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회색 콘크리트 벽을 비추고 있었죠. 이날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날,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형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23명 중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49세 중년 여성. 친구를 죽였고 친아버지를 죽였으며 심지어 친여동생까지 독살한 여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연쇄 독살범 김선자. 그녀는 사형대에 오르기 직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986년 서울 신당동 좁은 골목길 사이로 빽빽하게 들어선 기와지붕 주택들. 그곳에 김선자라는 49세 중년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동네 아줌마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과 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유독 외모 지장에 집착했던 겁니다. 든목걸이를 두껍게 걸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여러 개 끼고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늘 화려했습니다. 저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가? 이웃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깊이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구독 버튼이 입장권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선자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틈만 내면 찾아가는 곳이 있었죠. 바로 카바레였습니다. 1980년대 당시 카바레는 중년 여성들이 춤을 추러 가는 유흥장소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남자들과 춤을 추고 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김선자는 카바레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아닌 화려한 여자로서의 삶.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카바레를 다니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예쁜 옷, 장신구,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쓰는 돈.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김선자가 선택한 방법은 도박이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 하지만 도박판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는 법입니다. 김선자도 예외가 아니었죠. 잃은 돈을 메우려고 다시 도박판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또 졌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개모임 친구에게 100만 원, 이웃에게 120만 원, 또 다른 친구에게 700만 원, 심지어 친여동생에게 1천만 원, 친아버지에게도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갚을게. 이번 달만 넘기면 돼. 하지만 갚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빌린 돈은 전부 도박판과 카바레로 사라졌으니까요. 빚쟁이들의 독촉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언제 갚을 거야? 약속했잖아.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부터였습니다. 김선자의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건 빚을 갚을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빚을 갚으라고 할 사람이 없어지면 어떨까? 그녀는 조용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물질에 눈을 돌렸습니다. 청산가리. 소량만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맹독이었죠. 김선자는 화학품 회사에 다니는 친정 조카에게 연락했습니다. 쥐 잡는 데 쓰려고. 그 한마디에 조카는 별 의심 없이 건넸습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하얀 덩어리. 그것이 5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86년 10월 김선자는 드디어 첫 번째 범행을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청산가리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빨리 쓰러지는지,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지. 그녀는 첫 번째 실험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1986년 10월 31일 가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10시쯤 김선자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개모임을 하던 친구 김계환이 살고 있었습니다. 49세 김선자와 동갑내기였죠. 김계환은 김선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같은 계모임 회원이었고 당연히 돈 거래도 있었습니다. 김선대가 빌린 돈은 100만 원. 1986년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날씨 좋은데 목욕탕이나 같이 갈래? 별다른 의심 없이 김기환은 따라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계모임 친구였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당동에 있는 남양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1980년대 서울의 전형적인 동네 목욕탕이었죠. 타일로 된 벽, 뜨거운 물이 가득한 탕,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쉬어가는 탈의실.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김선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목욕하고 나면 이게 제일이에요. 한 잔 마셔. 쌍화탕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다 나온 터라 목이 마를 때였죠. 김기환은 고맙다며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쌍화탕의 맛. 하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쌍화탕에는 여러 가지 한약재가 들어갑니다. 그 특유의 진한 향과 맛 때문에 청산가리의 아몬드 냄새가 완벽하게 가려졌던 겁니다. 김선자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발견한 걸까요? 어쨌든 그녀는 완벽한 독약 전달 매개체를 찾아낸 셈이었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김계환의 몸이 뻣뻣해지더니 경련과 함께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탈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손 쓸 틈도 없이 김계환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청산가리는 세포의 호흡을 막아버립니다.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한 세포는 급격하게 괴사하고 특히 뇌와 심장이 먼저 멈춰버리죠. 김계환은 단 몇 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1986년 당시의 수사 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학수사대 같은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부검도 특별한 의심이 있을 때만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욕탕에서 쓰러지는 경우 많잖아. 땀 많이 흘리고 나오다가 심장마비 온 거지. 외상이 없었습니다. 부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간단히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계환이 늘 차고 다니던 금목걸이와 반지가 시신에서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날도 하고 나가는 걸 봤는데요. 같이 간 김선자 씨한테 물어봐 주세요. 경찰이 김선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혹시 고인의 귀금속 본 적 있습니까? 김선자는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원래 안 하고 온 거 아닐까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의심은 그대로 묻혔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김선자에게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 그녀는 이날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청산가리를 쌍화탕에 타면 냄새가 숨겨진다는 것, 땀모금 마시면 몇 초 안에 쓰러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마비로 위장할 수 있다는 것. 실험은 성공이었습니다. 주먹만한 청산가리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빚은 여전히 산더미였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김선자의 눈이 다음 목표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4월 4일 첫 번째 범행으로부터 5달이 흘렀습니다. 김선자는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으로 100만 원의 빚은 사라졌지만 나머지 빚은 그대로였죠.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전순자, 역시 같은 계모임 회원이었습니다. 전순자는 김선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700만 원. 1987년 당시로서는 상당한 거금이었죠. 당연히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언제 갚을 거야? 약속한 날짜 한참 지났잖아. 김선자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갚을 돈은 없고 독촉은 계속되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다시 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김선자가 전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영등포에서 돈 받을 일이 있어. 나랑 같이 가자. 거기서 돈 받으면 바로 갚을게. 전순자는 솔깃했습니다.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따라 나섰죠.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같은 계모임 친구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영등포 방면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올라탔습니다. 1987년 당시 서울의 시내버스, 초록색 비닐색 시트, 창문 가득 들어오는 햇빛,
그리고 승객들로 북적이는 차 내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풍경. 그 누구도 곧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한참을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김선자가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목마르지? 이거 마셔. 전순자는 별 생각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이번에도 김선자는 청산가리를 음료에 섞어 넣었던 겁니다. 짱화탕만큼은 아니지만 달콤한 음료 맛에 청산가리의 냄새가 어느 정도 가려졌습니다. 몇 초 후 갑자기 전순자의 몸이 움찔하더니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버스 세워요.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급히 버스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순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근처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전순자는 그날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용산경찰서 강력계 형사 한 명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겁니다. 젊은 여성이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는다? 심장마비로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았습니다. 경사는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극물, 검출, 청산가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죠. 형사는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망 당시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김선자. 형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잠깐, 이 이름 어디서 봤는데? 기록을 뒤져보니 작년 10월 목욕탕 사망 사건. 그때도 옆에 있던 사람이 김선자였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 곳마다 이 여자가 있는 거지? 형사는 김선자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선자는 태연했습니다. 저도 억울해요. 우연히 옆에 있었을 뿐인데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김선자가 독극물을 건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핸드백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독극물이 나왔지만 그 이상 수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1987년 봄,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국에서 민주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경찰 인력은 시위 현장에 대거 투입됐습니다. 강력계 형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한 형사가 혼자서 의문의 연쇄 사망 사건을 파헤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김선자는 또다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의 사망 사건, 두 번 다 옆에 있던 여자.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는 김선자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칠 거야. 그때는 반드시 잡는다.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1981년 2월부터 8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3사람이 더 죽었습니다. 1988년 2월 10일 이웃에 사는 김순자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김선자가 건넨 율무차를 마셨는데 율무에 들어있는 녹말 성분이 청산가리의 작용을 일부 차단한 겁니다. 김순자는 구토를 하며 살아남았죠. 김선자는 당황했지만 다행히 김순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빌린 돈 120만 원을 즉시 갚아주며 무마한 겁니다. 하지만 그 후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987년 3월 김선자는 금기를 넘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 김종춘을 독살한 겁니다. 300만 원을 빌렸던 친아버지, 김선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던 아버지. 그녀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에게 음료를 건넸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1987년 4월 이번에는 친여동생 김복순이 죽었습니다. 역시 버스 안에서 언니가 건넨 음료를 마신 후 급사했습니다. 1천만 원을 빌려줬던 여동생이었습니다. 1981년 8월 신우이가 사망했습니다. 역시 버스 안에서 모두 옆에 김선자가 있었습니다. 용산경찰서의 그 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기록을 모두 뒤졌습니다. 1986년 목욕탕 사망, 옆에 김선자. 1987년 버스 사망, 옆에 김선자. 1981년 아버지 사망,
옆에 김선자. 1988년 여동생 사망. 옆에 김선자. 1988년 신우이 사망. 옆에 김선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형사는 마지막 피해자 신우이의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산가리 검출.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른 다른 피해자들의 시신도 부검하자고 건의한 겁니다. 1981년 9월 2일 김선자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우이 사건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른 사망 사건들과 연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미 묻힌 시신들을 다시 꺼내야 했죠. 부검 영장을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장례로 치른 시신을 다시 파헤치는 건 당시로서는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유족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보낸 사람을 왜 또 건드려요?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형사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따님이 언니가 정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맞을까요? 매번 옆에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족들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4구의 시신이 부검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구 중 3구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첫 번째 피해자 김계환만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매장된 지 2년이 넘어 부패가 너무 진행된 탓이었죠. 아버지 김종춘은 화장되어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김선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김선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뭐요? 내가 뭘 어쨌다고? 증거돼요, 증거. 증거 없이 잡아가면 가만 안 둬. 김선자는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마치 정말 억울한 사람처럼. 형사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도 저렇게 나올 수 있나?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김선자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로 했습니다. 당시 김선자의 집은 오래된 일본식 가옥이었습니다. 나무 기둥, 나무 벽, 나무 바닥. 구석구석 숨길 곳이 많은 구조였죠. 경찰은 여경들을 수색에 투입했습니다. 여성 용의자의 집이었고 여성 소지품을 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색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청산가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랍, 장롱, 부엌, 다락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사들 사이에서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색에 참여한 여경 한 명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오래된 일본식 가옥의 좁은 화장실. 연기에 앉았는데 눈앞에 나무 기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둥 뒤쪽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 여경은 호기심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손끝에 뭔가가 잡혔습니다. 돌돌 말린 신문지 뭉치. 꺼내서 펼쳐보니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주먹만한 크기. 청산가리였습니다. 이건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자 경찰관이었다면 서서 볼일을 봤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 눈높이에서 구멍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경이었기 때문에 앉았기 때문에 구멍이 보였습니다. 천운이었습니다. 청산가리가 발견되자 나머지 증거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수표, 통장. 김선자가 살해 후 훔쳐간 물건들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그제야 김선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누가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물증은 충분했습니다. 청산가리, 피해자들의 물건, 그리고 시신에서 나온 독극물 검출 결과 김선자는 정식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청산가리, 피해자들의 소지품, 부검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빚관계. 김선자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총액은 무려 2,600만 원. 1988년 당시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 한 채 값에 맞먹는 거금이었습니다. 검사는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과 유흥으로 빚더미에 앉아
채권자들을 차례로 살해하여 빚을 없앴습니다. 심지어 친아버지와 친여동생까지 돈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연쇄살인입니다. 하지만 김선재는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제가 왜 친구들을 죽여요? 아버지를 왜 죽여요? 동생을 왜 죽여요?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변호인은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대가 직접 청산가리를 음료에 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서 청산가리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꼭 살인에 사용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렸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점, 피고인의 집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됐고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됐다는 점,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산가리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됐습니다. 1심 판결 사형. 김선재는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저는 안 했어요. 2심 판결 사형. 김선재는 상고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3심 판결 상고 기각 사형 확정. 1986년 김선재의 사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9년이 흘렀습니다. 그 9년 동안 김선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후 김선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대전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9년. 그 9년 동안 김선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에게도 교도관에게도 누구에게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안 했어요. 억울해요. 당시 사형수 교화 활동을 하던 삼중 스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1960년대부터 수십 년간 사형수들을 만나온 분이었죠. 김선재도 삼중 스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제발 다시 조사해달라고 해주세요. 삼중 스님은 김선재의 말을 듣고 법무부 장관에게 재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청산가리, 피해자들의 물건, 시신에서 나온 독극물. 다시 조사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사형수 독방, 좁은 공간, 작은 창문 하나,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사형수들은 언제 집행될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불려나가면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 불안감 속에서 9년을 버틴 겁니다. 어떤 사형수는 미쳐버립니다. 어떤 사형수는 종교에 귀의합니다. 어떤 사형수는 참여합니다. 하지만 김선재는 달랐습니다. 9년 내내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정말 억울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피해자 김선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날 율무차를 마시고 죽을 뻔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대요.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김선재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인지부조화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아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 뇌가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죠. 1991년 12월 갑자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것도 무려 23명에 대해 동시에 김선재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그날이 왔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대전 교도소. 이른 아침 김선재는 독방에서 불려 나왔습니다. 사형 집행 전 마지막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유언을 남길 시간. 11년간 무죄를 주장하던 김선재, 과연 마지막까지 같은 말을 할까?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여동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제 사치를 꾸짖었습니다.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증오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저들은 마음대로 쓰고 사는지,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그들처럼 태어나서 마음대로 돈을 써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가난하게 태어난 것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가난이 죄라고. 반성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오전, 짐선자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첫 번째 범행으로부터 11년, 체포로부터 9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집행된 마지막 사형이 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사형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죄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탐욕이 죄입니다. 그 탐욕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죄입니다. 김선재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김선재가 첫 번째 범행 후 바로 잡혔다면 나머지 4명은 살 수 있었을까? 1980년 첫 번째 사건 당시 만약 경찰이 조금 더 꼼꼼하게 조사했다면, 만약 부검을 했다면 김계환의 죽음이 심장마비가 아니라 독살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후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시스템은 그렇게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과학수사 시스템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의문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부검을 하게 됐고 독극물 검사 절차도 체계화됐습니다. 김선재 사건은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비극적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형 제도에 대한 논쟁. 1997년 12월 30일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부릅니다. 김선재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였던 5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형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살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 그날 죽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연쇄 독살범으로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